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 바. 조상훈입니다. 7월 9일 수요일 뉴스바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 730 재보선 서울 동작을 기동민 전략공천을 확정했습니다. 기동민 후보가 고심 끝에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의 전략공천을 수락한 겁니다. 허동준 전 지역위원장은 기동민 후보의 기자회견장을 찾아가 절규에 가까운 항의를 했습니다. 기동민 후보와 허동준 전 위원장은 23년을 알고 지낸 절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그 내막이 어떻든 결과적으로 새정치연합은 광주 광산을에 도전하겠다는 기동민 후보를 굳이 서울 동작을에 데려다가 23년 지기의 등에 비수를 꽂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초대석에서 허동준 전 위원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허동준 전 위원장 인터뷰 직후에는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 서울 동작을 공천을 둘러싼 새정치연합의 내용 배경 짚어보고 또 730 재보선 전망도 들어보겠습니다. 수요일에 만나는 오보의 역사에서는 2008년 MBC 광우병 쇠고기 보도와 관련해 중앙일보가 벌인 이른바 프레임 전쟁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오보 사례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수요일 뉴스바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장정아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참여연대를 후원하고 있는 강북구에 사는 주부입니다. 그동안 참여연대 활동이 우리 사는 세상을 조금씩 나아지게 하는 것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집안일을 할 때도 자원활동을 할 때도 세월호 사고가 떠올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부패,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데 더욱 철저한 감시 활동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창립 초기부터 관료와 국회, 검찰에 대한 감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부패방지법,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등이 어렵게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여연대와 손잡아 주세요.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だから日本と同じで現地遺産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です。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주요 국제 뉴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여러 차례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 한국이 그동안 성장만 강조해온 것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다. 일본 언론이 이런 지적을 했군요. 네, 아사히 신문은 지난 4일 세월호 참사와 1993년에 있었던 서해 페리오 침몰 사고 모두 안전에 대한 태만 때문에 일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한국처럼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에서 이런 사고가 벌어졌다는 게 상상하기 힘들다고 전했는데요. 예. 한국이 안전에 대한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속도만 강조했다고 비판했고요. 한국인들이 과연 한국이 수준 높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선진국인가라는 의문을 품는다고 전했습니다. 예.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아사히 신문은 세월호 참사 후 관계 당국이 문제 해결보다 유가족들을 감시하는 데 더 집중했다고 비판했고요. 예. 한 공직자가 양심의 가책도 없이 유가족들의 배경으로 기념사전을 찍으려 했고 또 박근혜 내각의 한 장관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까지 막말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또 한국의 보수 행정부가 대기업의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예. 중국을 방문 중인 독일의 메르켈 총리, 독일의 역사 반성은 결국 옳은 것이었다. 이런 말을 했다고요? 네, 메르켈 독일 총리는 어제 중국 칭화대학 강연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한 학생의 질문을 받고
일본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대신 독일의 역사 반성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매우 고통스러운 반성의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는데요. 예. 독일이 역사를 직시하는 방법은 옳았고 이는 후손들이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제1한국인 배척을 주장하는 일본 내 극우단체죠. 이 제트케 활동에 대한 일본 법원의 2심 판결이 나왔다고요?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조총영 계열의 조선학교 주변에서 헤이트 스피치, 즉 특정 집단에 대한 공제적 혐오 발언 시위를 벌인 제1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 제트케에 대해 2심 법원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예. 교도통신에 따르면 어제 오사카 고법은 조선학원이 제트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제트케가 약 1,200만 엔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학교 반경 200m 내에서 시위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예. 재판장은 제트케의 활동이 인종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제트케가 어떤 활동을 했었습니까? 제트케는 한인상가 밀집 지역에서 혐한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2009년과 10년 교토의 조선학교 인근에서 세 차례에 걸쳐 조선인을 비하하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고 이런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공개했고요. 이에 대해 교토조선학원은 제트케의 시위로 수업에 방해를 받았고 또 민족교육을 시행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작년 10월 재판부는 제트케의 시위가 인종차별적이고 불법임을 명시했는데요. 이것은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일본 법원의 첫 판결이었습니다. 예. 고이즈미 전 일본 총리 아베 정권의 원전 재가동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가 지난 7일 한 강연에서 많은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부가 탈원전을 결단해야 한다면서 아베 정권을 압박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미래에 청구서를 남기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고요. 자연에너지 기술 개발이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작년 가을부터 원전 반대 활동을 해왔는데요. 지난 5월에는 탈원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비영리 사단법인 자연에너지 추진회의를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는 소식도 전해주시죠.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간으로 8일 가자 지구 내 하마스 군사시설 50곳 이상을 공습해 팔레스타인 사람 9명이 숨졌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공격 강도를 점점 높이겠다는 태세고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 역시 보복을 공언하고 나섰는데요. 예. 2012년 11월에 벌어졌던 8일 교전 이후 양측 사이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 양측의 관계가 이렇게 최악으로 간 직접적인 원인 뭐였습니까? 지난달 말 10대 유대인 소년 3명이 납치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를 배후로 지목하면서 양측 사이의 갈등이 증폭됐습니다. 지난주에는 팔레스타인 10대 소년이 유대인에게 보복 살해당했고요. 예.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아랍인 거주 지역에서 폭력 시위가 이어졌고 이스라엘을 겨냥한 하마스의 로켓포 공격도 급증했습니다. 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동성 결혼을 한 유엔 직원들에게 모든 권리를 보장해주겠다 이런 선언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동성 결혼을 한 유엔 직원들에게도 다른 직원과 똑같은 권리가 보장됨을 선언했다고 허핑턴 포스트 등이 보도했습니다. 반 총장은 지난 3일 유엔 차원에서 동성 결혼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예. 그러면서 유엔의 모든 직원들이 더욱 평등한 권리를 누리게 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인권은 유엔 임무의 핵심이라며 모든 유엔의 가족들은 호모포비아를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7월 9일자 조간신문이 전하는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중앙일보 중앙시평, 예. 김진 논설위원입니다. 네. 오늘 이게 가장 단연 돋보이는 그런 기사 플러스 칼럼입니다. 중앙일보 31면에 실렸는데요. 예. 정윤회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김진 논설위원이 인터뷰 내용이 이 칼럼에 실렸습니다.
통상 칼럼은 자기 주장을 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논거를 들면서 말이죠. 그런데 정윤회 씨 인터뷰가 이 칼럼란에 실린 겁니다. 다른 지면에 뭐 스트레이트 기사가 실린 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한국 정치에는 그림자 실세가 있었다. 대통령의 아들, 형, 측근이 권력을 행사한 것이다. 김영삼의 김현철, 김대중의 김홍업, 이명박의 이상득 등이다. 그들은 모두 감옥에 갔다. 이 정권에서도 그림자 얘기가 나온다. 제3의 사나이가 대통령에게 자료를 주거나 인물을 추천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뭔 잔뜩 서류를 들고 밖으로 나가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 이야기는 결국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정윤회 씨를 만나서 인사를 논의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정윤회 씨는 1997년부터 10년 동안 정치인 박근혜의 비서실장을 지냈지요. 2007년 자신이 최태민 목사의 사위라는 사실이 불거지니까 비서실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최태민 목사는 뭐 더 설명할 여지가 없는 인물이죠. 20년 동안 박근혜 영예 또 박근혜 전 영예와 밀착했던 인물입니다. 김진논 소리원은 자신이 정윤회 씨를 만난 적이 없는데 며칠 전 문자를 넣었다. 정식 인터뷰를 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정윤회 씨는 거절했지만 식사 제안은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김진논 소리원은 당신의 말을 칼럼에 쓰겠다라고 하니까 정윤회 씨는 좋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인터뷰가 그 식사 자리에서 이루어지면은 그게 인터뷰가 아닌 게 됩니까? 참 이상한데요. 어쨌든 정윤회 씨가 오케이 해서 만났습니다. 김진논설위원의 질문들 보면은 관록의 기자답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만 했네요. 보니까 청와대 바깥에서 대통령을 보조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정윤회 씨는 2007년 비서실장을 그만둔 이래 나는 7년 동안 야인으로 지내고 있다. 지난 대선 때도 활동하지 않았다. 대선 이후 내가 박근혜 대통령과 접촉한 건 당선 후 대통령이 나에게 전화를 한 번 한 게 전부다. 7년 전에 사실상 나는 잘린 것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김진논 소리원이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비서실장이던 시절 보좌진으로 발탁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지금 청와대 3인방으로 불린다. 이들과 접촉하는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청와대 3인방 중에 바로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있죠. 예. 이에 대해서 접촉은 없다. 인간적 정의로 본다면 여기서 정은 이 초코파이에 나오는 그 정입니다. 예. 인간적 정으로 본다면 이들이 나한테 연락하는 게 도리인데 나는 섭섭하다 이런 말을 했고요. 지난 3월 시사저널은 당신이 사람을 시켜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회장을 미행했다고 보도했다. 미행하다가 붙잡힌 사람의 자술서를 박지만 회장이 갖고 있다고도 했다. 미행을 시켰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에 대해서 정윤회 씨는 내가 그저 평범한 시민인데 왜 그런 일을 하겠는가. 시사저널 보도 이틀 후 내가 박지만 회장을 찾아가서 자술서가 있다는데 보여달라라고 했다. 박지만 회장은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가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주장을 하는 바람에 의혹 소문이 커졌다. 미행이 있었다면 누가 한 건지 나는 모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도 당신이 추천했다는 말이 있다. 이런 질문을 하니까 소문들이 그렇게 터무니없다라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림자 실세라는 그런 소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부 야당 의원은 나와 박지만 회장 그리고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이름을 따서 만만회가 있다고 주장한다. 소설이다. 실체가 없다는 걸 그들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거 없는 공격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신설되는 특별감찰관이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든 정부가 공식적으로 나를 조사해달라. 박근혜 비서실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나의 모든 걸 조사해도 좋다. 재산, 이권 개입, 박지만 미행 의혹, 비선활동 모든 걸 조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진논 설위원이 이 칼럼
끝부분에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정윤회 소문은 사회의 성숙도를 재는 중요한 사례다. 성숙한 사회라면 공격하는 이들이 근거를 대야 한다. 카더라 통신인이 지어낸 말로만 하면 싸구려 사회다. 특히 근거도 없이 세인의 혀끝에 달라붙는 조어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만만회를 말하는 거죠. 예. 세상에 퍼뜨리는 것은 얄팍한 술책이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 정윤회 씨가 오르면 싸구려 공세를 벌인 이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끝내면은 폼이 좀 빠진다고 생각했던지 뒤에 한 문장 더 붙입니다. 김진노 논설위원이요. 반대로 정윤회 씨가 거짓말을 하면 박근혜 정권은 큰 상처를 입을 것이다. 예, 이렇게요. 조사를 하기는 한답니까? 글쎄요. 조사를 한다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조사를 하는 격이 되는 건데 그 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과연 담보될지 이건 또 의문입니다. 예. 궁금한 건 최태민 목사의 사의라는 게 불거지자 왜 비서실장을 그만둡니까? 2007년 당시 상황이었고요. 그때는 경선 국면 아니겠습니까? 최태민 목사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의 관계와 관련해 이명박 후보 쪽에서 뭔가 큰 건을 터뜨린다. 이런 소문이 무성할 때였습니다. 예. 그런 소문 때문인지. 아니, 소문만 듣고 왜 그만두냐는 거죠. 이 김진 논설위원의 칼럼대로라면은 예. 이 카더라 아닙니까? 성숙한 사회가 아니군요. 그래서 소문이 일단 나면은 수습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경선이든 대선이든 다 끝난다고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손절매를 하기 위해 스스로 그만뒀다. 이런 이야기인데 스스로 그만뒀다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잘린 것이다. 예. 이렇게. 아니 김진 논설위원회 주장대로라면 조사를 해서 이 싸구려 공세인지 아니면 거짓말을 했다면 이런 소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청와대 보고 조사하라 이러는 게 참 웃겨요. 야당 보고 조사하라 혹은 국정조사 나 받아들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여튼 정윤회 씨의 반박이나 김진 논설위원의 논지나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한겨레 사설을 보겠습니다. 감사원이 확인한 없으니 만도 못한 정부. 304명의 사망 실종자를 낸 세월호 참사가 정부의 총체적 무책임과 비리, 무능의 결과였음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 희생자 가족들과 언론이 지적했던 그대로다. 그러니까 이제 감사원의 발표 중에 새로운 것은 없고요. 거의 다 이미 드러났던 여러 가지 적폐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주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부터 자리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국회 증언에 따르면은 사건 당일 오후 늦게까지 7시간이 넘도록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와 관련한 회의는커녕 대면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감사원 결과를 통해 나온 것이 아니고요. 국회 운영위원회 추궁 과정에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김기춘 실장은 당일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한겨레 사설은 4월 16일 대한민국은 대통령부터 부재했던 것이다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감사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청와대는 조사도 안 했다는 겁니다. 이 지금 컨트롤 타워가 이렇게 그야말로 무력한 상태였고 공백 상태였는데 조사를 안 해요? 감사원은 청와대는 조사 안 하는 곳입니까? 우리나라 상황에서 본다면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감사원이 청와대를 감히 감사해?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하는 게 이상한 거죠. 감사원과 청와대의 관계는 저 감사원장으로 임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차원의 그 감사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관련한 기사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 직후 8시간 동안 대면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 6면에 크게 나와 있습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 전까지
7차례 보고를 받았다고 했는데 모두 서면과 유선으로만 보고했다고 하니 장관은 물론 수석들조차 대통령께 대면 보고를 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근데 참 이것도 납득하기 어려워요. 사실 평범한 일반 시민들도 말이죠. 하루 종일 그 TV를 켜놓고 배가 침몰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만기 7남의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민심이 다 TV로 쏠려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상황을 보고도 대면 보고조차 받지 않았다? 그때 뭐 하셨던 건지. 혹시 이것은 대통령의 책임론을 최소화하기 위한 참모들의 지어낸 이야기는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 설령 이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대통령이 회의조차 소집하지 않습니까? 이것 감사원이 청와대를 조사하지 않는 이런 행태, 이래놓고 감사 결과라고 발표해놓는 행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홍가혜 씨에 대해서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제출했습니다. 예. 지금 홍가혜 씨 지난 4월 18일 MBN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잠수부의 구조활동을 맡고 있다.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 이렇게 말했다고 밝힌 바 있었죠. 자, 지금 목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족대책위는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홍가혜 씨의 억울한 형사처벌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리했다면서 홍가혜 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으며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사실 홍가혜 씨 수감할 당시 온라인에서는 이런 글이 나돌았어요. 홍가혜 씨가 쓴 글이라면서 우리나라 법규는 가벼워서 난 초범이라 잡혀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내가 생각 없이 이러는 줄 알고 있었어? 이런 글을 올렸다는 거죠. 아주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이 글은 홍가혜 씨가 쓴 글이 아닌 것으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간 홍가혜 씨의 어머니는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기각했습니다. 홍가혜 씨의 주장 중에 틀린 말이 거의 없어 보여요. 본인이 이제 민간 잠수부라고 주장한 이 대목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죠. 그렇다면 홍가혜 씨의 잘못은 발언 내용이 아니라 민간 잠수부라고 거짓말을 한 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민간 잠수부가 아닌 게 죄란 이야기고 또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다는 이야기인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잠수할 수 있으면 민간 잠수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잠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 검증도 안 해놓고 집어넣은 예.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국회 운영위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한 얘기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사고 당일 대통령이 어디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예. 어디 있었는지 모른다. 예. 예. 한 7, 8시간 동안요. 아니 무슨 대통령이 대관령 목장에 계신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 좁디 좁은 청와대 안에 계셨을 텐데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또 비서실장이. 예. 이건 사극으로 봐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예. 그러면 대통령이 그날은 딴짓했다는 얘기인가요? 대통령은 사실 24시간. 아니, 밤 시간도 아니고요. 예. 이게 주간에 지금 7, 8시간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7, 8시간 어디 대통령이 몸을 숨기기도 쉽지 않은 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대한민국 뿐입니까? 어느 나라 국가 원수가 7, 8시간 이렇게 종적을 감춰요? 경호실장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아니, 비서실장이 낮 시간 동안에 대통령의 행방을 7, 8시간 모르고 있다. 지금 또 게다가 그 당시 상황은 300명의 그런 실종자가 발생한 세월호 참사 국면이었고요. 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예. 거짓말일 가능성도 그래서 커 보입니다. 국민일보 오면을 보면은 다른 신문에 없는 기사가 있습니다. 한상률 씨가 공천됐습니다. 730 재보선 충남 서산 태안 후보자로 공천이 됐습니다. 지금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에 연루됐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 공천위원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경선 후보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공천위원직을 내놓았습니다. 예. 자, 그런데 경선 후보도 아니고 공천이 확정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한상윤 씨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세청 차장이던 2007년 전군표 당시 청장에게 인사를 부탁하면서 자신의 부인을 통해서 그림을 상납했다는 이른바 그림 로비 의혹에 연루됐습니다. 물론 지난 4월에 대법원 판결에서 그림 전달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 숨어 다녔습니다. 왜 숨어 다녀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무현 전 대통령 이 비극의 원인 제공자다라는 그런 오명은 계속 따라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이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로 간다? 참 어마어마한 그런 논란을 낳을 것 같습니다. 한편 서울 동작을에는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혔다는 보도 이미 어제 보셨겠죠. 왜 나경원 씨가 출마하겠다고 마음먹었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나올 마음이 없다. 나 안 나가겠다. 이랬거든요.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이제 명분을 만들어주기를 기다렸겠죠. 어제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인은 명분이 중요하다. 네. 예. 당의 어려움을 잘 듣고 열심히 고민하겠다. 즉답을 내놓진 않았지만 명분을 중시했지만 그러나 그 물밑에서는 열심히 주판화를 튕겼겠죠. 내가 나갔을 때 떨어지면 치명타거든요. 정계 무대에 복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상황을 보면은 또 야권 상황을 보면은 3파전으로 간다고 하면은 뭐 승리 가능성이 그렇게 낮아 보이진 않습니다. 할만한 싸움이다. 이렇게 예. 판단을 했을 수 있겠죠. 자, 잠시 후에 우리 허동준 위원장과의 인터뷰가 예정돼 있는데 허동준 위원장 나가겠다. 이렇게 밝힌다면 기동민, 허동준 그리고 노회찬. 예. 야권에서 무려 3명의 후보가 이렇게 나와서 나눠 갖게 된다면은 뭐 동작을에 있는 각 동대표를 뽑는 수준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몇 개 동도 안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뭐 그 결국에는 뭐 나경원 후보의 낙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뭐 삼척동자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정홍원 국무총리가 갑자기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국가 개조 추진 구상을 밝혔는데요. 민간이 참여하는 국가 대개조 범국민위원회를 만들고 내년 2월까지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을 만들겠다는 뭐 그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대국민 담화를 불쑥 발표한 배경도 의아스럽지만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계획에 국가 대개조라는 포장을 씌워가지고 호들갑을 떠는 것 같아서 쓴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다. 오늘 한겨레가 사설을 통해 질타했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매주 토요일은 국민소통의 날로 정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 토요일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뭐 날로 지정하면 뭐 그걸로 국민소통이 되는 겁니까?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가개조를 위한 공직사회 혁신을 외치는 순간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새 장관 후보자들이 연신 죄송하다, 후회한다 이런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정부가 말하고 있는 국가개조의 민낯을 잘 보여준다. 한겨레는 또 이렇게 사설을 이어갑니다.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등은 정치공작, 세금 탈루, 농지법 위반, 위장 전입 등 각종 의혹을 시인했다. 국가 개조의 요체는 이 정부가 강조해왔듯 과거 관행과 단절하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의 적당주의를 타파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지금 장관 후보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은 장관 임명장이 아니라 자신들도 시인한 위법 사실에 대한 검찰 수사 소환장이다. 좀비 총리에다가 죄송 장관들이 이끄는 국가 개조라니 참으로 한편의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오늘 청문회 석상에 서지요. 예. 새로운 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온라인 사교육업체인 아이넷스쿨 주식을 지난 11년 동안 20여 차례 가까이 사고 팔면서 시세 차익을 누려왔던 것이 드러난 겁니다. 특히 김명수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온라인 사교육업체 보유가 문제가 되니까 지난 5월에 경제신문을 보고 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한 거죠. 지난 5월에 처음 샀다더니 11년 동안 사고 팔고 해가지고 이득을 남겼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교육부 장관이 이렇게 구라를 칩니까? 아니 뭐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교육부 장관쯤 되면은 남들보다는 좀 적게 거짓말해야 되는 건데, 아니 뻔히 드러날 사실을 이렇게 거짓말하고도 나 부총리 하겠다 이러면서 청문회 석상에 서겠다? 이건 모렴치도 유만분수지요. 오늘 청문회 결과 예. 또 이후의 거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에도 그 유만분수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유분수가 맞더군요. 예. 예, 유분수로 정정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가요, 한 면을 털어서 말이죠. 공무원을 오라가라 하는 국회 차라리 세종시로 옮겨라. 세종시 발전 방안 고관이란 세 사람의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영호 전 국회의장, 이충재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 3인의 대화였습니다. 그간 조선일보는 세종시에 옮겨간 부처의 수장들이 국회에 나와서 보고하느라고 오가는 시간 다 이렇게 거리에 허비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차라리 국회로 세종시를 옮기라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정말 국회는 세종시로 옮길 수 있는가? 일단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법을 위헌으로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짚어보면요. 관습 헌법상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수도는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어야 하며 대통령이 활동하는 장소라고 정의했지요. 이 판결이 나오면서 세종시는 행정수도가 아니라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의미가 축소가 됐고 입법부, 사법부 없이 행정부처만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국회까지 이렇게 옮겨가게 된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개헌을 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은 다음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유권자 과반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서울 국회의원이 48명이죠. 수도권 의원은 또 112명이고요. 이들이 세종시 이전에 찬성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는 것이 조선일보의 그런 관측입니다. 개헌까지 가지 않더라도 특별법을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일부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조선일보가 갑자기 이걸 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분석대로라면 실현 가능성이 낮은 문제인데 네. 이 얘기를 왜 하죠? 여당에게 힌트 주는 건 아닐까요? 충청권에서 표를 많이 잃었는데 지난번에 이걸 갖고 한번 띄워봐라. 그러면은 충청 민심이 여당에게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런 신호를 하는 것인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지역 이야기를 또 계속해 보겠습니다. 부실 공사에 따른 안전성 문제로 4년에 걸친 공론 끝에 모노레일에서 레일 바이크로 전환하기로 확정한 곳 바로 월미 은하레일입니다. 월미 은하레일의 활용 방안이 시장이 바뀌면서 다시 뒤집힐 상황입니다. 송영길 시장 때만 하더라도 이거 은하레일 쓰지 않고 경전철 쓰지 않고 레일 바이크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관광 용도로 쓰자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유정복 시장과 새누리당이 장악한 인천시의회가 모노레일을 재추진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또 다른 세금 낭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월미 은하레일 이게 경제성도 문제지만은 위험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오늘 경향신문에 실린 사진만 보더라도 경인선 인천역에서 월미도까지 6.1km를 순환하는 고가도로 할 때 고가형 모노레일인 월미 은하레일 Y레일의 선형이 비뚤어져 있는 모습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밀어붙이느냐. 유정복 시장 친형이 이 시공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공사 중에 대양 종합건설이 있는데 유정복 시장의 친형이 운영한다는 겁니다. 김영식 서울시 의원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인물 아닙니까? 경찰이 표적 함정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이 팽모 씨의 진술 말고는 다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함정 수사를 폈다 이렇게 주장한 건데요.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김영식 의원이 유치장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한 칸 건너방에 있던
팽모 씨가 먼저 계속해서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진술하면 좋겠느냐라고 소리를 질렀다면서 그러는 과정에서 뜬금없이 유치장 보호관이 종이를 가져다 주면서 팽모 씨에게 연락할 것이 있으면 쓰라고 했고 김영식 의원은 팽모 씨의 허위 진술이 두려워서 묵비권을 행사해달라는 쪽지를 쓴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김영식 의원이 팽모 씨에게 보낸 쪽지 3장이 김영식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거 사건이 아주 흥미롭게 진전이 되고 있네요. 예. 서울신문 신면을 보겠습니다. 지난해 큰 파문을 일으킨 별장 성접대 사건에 등장하는 여성 이모 씨가 이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취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 대상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입니다. 혐의는 성폭력 특례법 위반입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촬영한 것, 이거 법 위반이다. 이런 구실로 해가지고 고소를 한 겁니다.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 추가를 했군요. 상습적으로 강요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모 씨 주장은 이렇습니다. 검찰이 확보했던 성관계 동영상 CD에 등장하는 여성이 바로 나다. 이모 씨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을 자신이라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난 검찰 조사 당시에 이모 씨는 동영상에 나오는 여인이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었습니다. 처음 본 영상은 흐릿해서 확인이 불가능했고 원본을 본 이후엔 번복할 용기가 없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여성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혹에 연루된 김학의 전 차관을 불기소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이 씨로 확인된다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김학의 전 차관은 성폭력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당시 검찰의 수사 발표, 결국 이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봐주기 무혐의 처분한 거 아니냐. 예.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 여성이 나다. 다시 예. 수사해달라. 이런 고소장을 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한겨레 오면을 보겠습니다. 재계 1위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좋지 않게 나왔지요. 이걸 계기로 해서 삼성리스크가 국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최상위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이 가속화하면서 재벌 안에서도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또 최상위 재벌들이 국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 견줘서 국민 경제에 대한 실질적 기여가 상대적으로 적은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이른바 4대 그룹, 삼성, 현대차, SK, LG 이런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재벌들 띄워주고 키워주고 밀어주고 세워주고 이런 상황에서 고용과 생산의 유발 효과는 적다는 거죠. 재벌 띄워주면 재벌만 배부를 뿐이지 이게 서민 경제와는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삼성이 어닝 쇼크라고 해서 실적 부진 이런 것이 드러나면서 경영 위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 국면에서 이것이 뉴스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을 비롯한 주요 대기업들이 재벌들이 한 군데라도 흔들린다? 나라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제 세계일보가 특종한 내용이죠. 금품 향응 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최수교 중소기업 비서관에 대해서 청와대가 조사한 사실이 있으며 추가로 의혹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최수교 중소기업 비서관은 사실이 아니다. 세계일보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일면에 이 기사가 실렸습니다. 예. 한편 김지영 전 대법관 이분이요. 전교조 전임자 복귀하라. 교육부가 이렇게 명령을 내렸죠. 그러나 이것은 교육부가 명령할 내용이 아니라 교육감재량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KBS 신임사장 후보로 고대영 씨와 조대현 씨로 이렇게 2파전이 됐다는 오늘 세계일보 사면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5.16은) 쿠데타인가 아닌가. 그제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명쾌하게 답했는데 5.16은 학술적으로 나무로 전부 쿠데타라는 건 분명합니다. 5.16으로 인해서 저희 정치 발전이 조금 늦어진 건 사실이라는 건 제가 또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5.16이 북한의 공격으로 인해서 쿠데타가 일어난 건 아니죠. 그거야 그렇죠. 그러나 어제 정종섭 전 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5.16은 쿠데타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 책에 기술되어 있는 책에 몇 페이지죠? 이 책 얘기하십니까? 이 책 몇 페이지인가요? 전 5.16을 표현할 때 늘 공통적으로 그 책뿐만 아니라 다른 저 교과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어느 교과서 얘기하십니까? 저 헌법 교과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제가 뭘 얘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장관 후보자로서는 여기에서 그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임명권자인 그분과 그분의 아버지 때문에?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5.16에 대한 입장. 5.16에 대해서는 구국의 혁명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우리가 그 어떤 흡수될 수도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 기하선상에 헤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국을 위한 그 혁명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로서는 그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닌가. 또 그 후에 나라 발전이라든가 오늘의 한국이 있기까지를 돌아볼 때 5.16이 그 어떤 초석을 만들었다. 오늘의 한국이 있기까지의 그런 걸 볼 때 바른 판단을 내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랬다가 대선 직전에는 5.16, 유신, 민혁당 사건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입은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학자로서 61년도 5월 16일 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물론 저에 대한 생각과 다른 분도 계시고 5.16 쿠데타 당일 시청 앞 광장에서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박정희, 5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하는 박정희, 여기에는 그 어디도 쿠데타라고 규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이 장면에는요, 146페이지에는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은 제가 보는 146페이지와 역사 이 헌법 이야기 몇 페이지를 보면은 쿠데타라고 기술되어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제가 지금 책을 안 가지고 있어서 그렇죠. 이런 불성실한 답변 태도에 국회 안전행정위, 새정치연합 간사, 정청래 의원. 이러한 국민을 무시하는 정종섭 장관 후보자, 헌법학자로 온 것도 아니고 서울대 교수로 의자에 앉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장관은 공직을 나서려고 국민 앞에 검증대에 선 겁니다. 이러한 오만불신한 태도로 어떻게 이 청문회를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청문회를 계속하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책 봐라. 거기 나와 있다. 마치 책 선전하러 나온 듯한 정종섭 후보자. 결국 새정치연합 노웅래 의원에게 패기를 드는데 5.16을 분명히 저서에서 쿠데타라고 해놓으시고 말은 못하겠다라는 거는 사실이 아니 잘못 기술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잘못 기술한 거 아니죠? 잘못 기술한 거 아닙니다. 잘못 기술한 거 아닌데 글은 썼는데 말은 못하겠다. 이거는 국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5.16 쿠데타입니까 아닙니까? 얘기하세요. 노웅래 의원님, 제가 쿠데타예요? 쿠데타 아니에요? 얘기하세요. 아니면 아니라 김영 기자 얘기를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대로 61년 5월 16일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61년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5.16이에요. 5.16이 쿠데타라고 쓰셨으니까 확인하는 겁니다. 쿠데타예요? 쿠데타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쿠데타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23년지기) 등의 비수를 꽂게 하는 패륜적 행동을 한 김한길과 안철수는 사퇴해야 한다. 네, 절친 기동민 후보에게 730 재보선 공천을 빼앗긴 허동준 전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동작을 지역위원장이 어제 기동민 후보 기자회견장에서 한 말입니다. 기동민 후보는 원래 광주에서 재보선에 도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굳이 기동민 후보를 서울 동작을로 데려다가 내리꽂은 상황이 됐습니다. 허동준 전 위원장은 어제 절규에 가까운 항의를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에게 퍼부었습니다. 허 전 위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허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분은 좀 가라앉으셨습니까? 원래 어제는요, 그냥 기동민 부시장에게 호소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제 몸에 손을 대서 그걸 뿌리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먼저 지금 세월호 참사로 가슴이 아픈 유가족들과요, 국민 여러분께 당의 잘못된 전략 공천으로 인해서 이런 벌상스러운 모습이 보여져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네, 제가 아직도 지금 부상을 당해서 손목을 잡혀서요, 네, 바스 붙이고 있는데 우연하게 나타난 거고요. 저는 우리 기동민 부시장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23년직이고요. 근데 본인이 광산을에 가겠다라고 했을 때는요, 먼저 동작을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허동준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고민 속에서 광주로 내려간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속에서 공천 신청도 광산에 했고요. 심사도 받았고, 그리고 예비후보 등록도 하고 사무실 개소식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당 지도부가 일방적인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요, 기동민 부시장에게 서운한 감정이 없습니다. 그냥 이 상황에 기동민 부시장도 저도 피해자일 뿐입니다. 당 지도부의 일방적인 잘못된 결정에 의해서 피해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동민을 왜 사지로 내려보느냐, 기동민이 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공격받고 책임져야 되느냐, 예. 이런 사태를 만든, 전횡을 이루는 야당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런 사태를 만든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책임져야 되는 거지, 왜 기동민 부시장이 그 모든 책임을 떠안고, 쉽게 말하면 어떤 국민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공범을 하려고 하느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동민 부시장의 그런 격한 영혼을 동원해서 비난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기동민 부시장도 피해자고 허동준도 피해자다. 당 지도부가 지금이라도 잘못된 결정이었다라고 판단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당원들의 뜻을 모여서 다시 한번 재고드릴 것을 호소하고 있고요. 그래서 7일째 제가 당대표실에서 재논의를 요구할 것을 요청하면서 농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당에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네. 기동민 후보가 나는 서울 동작을에 안 나가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받아들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요. 예. 제가 일요일날 광주에서 새벽에 올라온 기동민 부시장을 한 30분 정도 만났고요. 그리고 그제 저녁을 간단하게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첫 번째 만났을 때는요, 기동민 부시장이 제가 알았던 기동민 부시장답게 거의 다 내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불출마 기자회견을 할 줄 알았습니다. 예. 근데 이상하게도 이틀 사이에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기동민 부시장답지 않는 결정을 한 겁니다. 네. 어쨌든 그 부분은 지금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기동민 전 부시장한테 얘기 들은 바는 없으시고요. 네, 없습니다. 네. 예. 어제 기자회견 이후로도 기동민 후보와는 접촉한 바가 없습니까? 네네. 제가 기동민 부시장이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충격 받았고요. 예.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예. 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도대체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의 속을 제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지역에서 오랫동안 고생하고 선당후사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경쟁력도 있다고 나와 있는 여론조사 결과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기동민 부시장이 광주에서 출마를 원했고 광주에서 예비후보 등록하고 선거운동도 했는데 개소식도 하고 이런 사태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마도 뭔가 사연은 있겠지만 정치적 독배를 마신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 상황에 기동민도 피해자고 호동준도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아무리 당 지도부가 전방위적인 압박을 했더라도 제가 바랬던 거는 전 부시장의 기동민 전 부시장의 옛날 모습대로 당당하게 꿋꿋하게 나갈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좀 어긋났네요. 예. 네. 오늘이라도 혹시 기동민 후보한테 연락해서 그 얘기 좀 듣고 싶다 이런 말씀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문제고요. 예. 저하고 연동돼 있지만 실은 본인 거치는 광산에서 가기로 했기 때문에 광산에서 출마할 것을 해야 되는데 이미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유리한 거는요. 재심을 할 수 있는 저를 배제해서 전략공천을 한 그 결정에 대해서 재심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없습니다. 예. 당무위원회가 없고요. 당무위원회 기구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중앙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이 합방 이후에 비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부라고 하는 분들이 60% 이상 최고인들이 임명직입니다. 예. 선출 절차를 거친 분들이 아니에요. 당원들의 뜻을 물어서 선출된 분들은 옛날 합방 전에 민주당의 당대표인 김한길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직접 선거에서 뽑히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제외하고 비정상적이고요. 그런데 여기 사형 선고를 내려놓고 재심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만약에 당무위원회나 중앙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할 수 없다면 국민들의 뜻을 잘 알고 당원들의 눈높이를 잘 아는 국민의 선출직인 국회의원 총회라도 해서 730 재보선과 관련한 원칙과 전략 그리고 공천의 기준과 원칙 이런 것들을 최소한 인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들이 결정할 게 아니고요. 예. 그리고 최고위원회가 일방통행시킬 게 아닙니다. 그때 그 당시 결정할 때요. 그날 동작을 문제는 안건에 원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승용 사무총장 이야기에 의하면요. 9일날 정도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예. 안철수 대표께서 이야기한 거는 상대당 후보가 정해지면 최적의 후보를 뽑겠다. 금태섭 전략공천을 이야기한 바 없다. 이게 저를 만났을 때 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김한길 대표도요. 최적의 후보를 입에 달고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보궐선거 특성상 지역의 당원들과 지역의 민심을 얻고 있는 전 지역위원장을 제외하고 어떻게 경쟁력과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건지 저는 참 궁금하고요. 사전에 저에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차분히 설명을 했거나 그랬으면 제가 대의에 맞았으면 저는 아마도 양보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사전에 설명도 없고요. 그 이후에 어떠한 설명도 없습니다. 앞으로 정치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관심이 이제 내일부터 이틀간이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오늘이 아마도 제가 당적 이탈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결정을 해야 되고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전부 다 덫에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당 지도부의 잘못된 결정, 국민의 눈높이와 당원들의 뜻이 반영되지 않는 이런 결정을 해서 저는 오늘 오후 6시까지요. 예. 최소한 당 지도부가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 재논의해주라, 재구해달라, 나에게 길을 열어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일째 맨바닥에서 자고 있는 겁니다. 국회 본청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실에서요. 좀 호소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최소한 저에게 물러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라도 시키든지 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광산에 지금 전략공천을 이야기하다 경선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동작을은 경선도 못한단 말입니까? 예. 만약에 당이 이 제의 요청 안 받아들인다면 네. 무소속 출마하실 겁니까? 저는 제가 이 당의 주인입니다. 제가 지금 떠밀려 나가는 형국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데요. 예. 저는 우리 당 지도부가 다시 한번 재고입국을 마지막까지 호소하고요. 두 번째는 국회의원들이 공개적으로 거명 지지를 해줬어요. 지금까지 선당후사였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여러 가지 선거를 이겨서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해서 그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우리 동작구 주민들과
당원들의 뜻을 물어보는 절차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요. 예. 제가 저희 지역에 당원들, 핵심 당원들 모임을 소집해 놨습니다. 예. 그래서 오후에 우리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들을 밟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무소속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시겠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저는 무소속 출마하고 싶습니다. 예. 현재는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시고요. 네, 하고 싶은데요. 예. 제 혼자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게요. 예. 항상 정치인들이 국민들 시선, 당원들 시선을 아랑곳 없이 행동했기 때문에요. 예. 지탄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시간이 촉박하다 하더라도 저희 당원들 하나하나의 뜻을 물어볼 거고요. 예.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한번 들어볼 생각입니다. 예. 오늘 당에 대한 요구 그리고 또 당원들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최종 결심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무소속 출마 의사는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선거 과정에서 한번 연결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동작을 전 당협위원장 허동준 위원장과의 인터뷰였습니다. 또 하나의 공정 언론 국민TV 뉴스. 한국의 오프라인 뉴스, 온라인 여론, 국민TV 뉴스에 접속하시면 한눈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진짜 언론 국민TV 뉴스. 뉴스.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국민TV의 자매 인터넷 신문, 국민TV 뉴스에 지금 접속하세요. 네, 이번에는 서울 동작을 공천을 둘러싼 새정치민주연합의 현 상황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방금 전에 이제 허동준 전 위원장 인터뷰를 마쳤는데요. 이 730 재보선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울 동작을 이른바 기동민 전략공천, 당내 상황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미 진보 진영에서는 굉장히 동작을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거의 확실시되는 가운데, 민주 진보 진영의 인사들이 지금 5명이나 선거에 뛰어든 상황이거든요. 예. 거기에는 노동당의 김종철 후보, 서울시장 후보까지 됐었었죠. 그리고 그렇죠. 정의당의 노회찬 후보, 거기다가 지금 기동민 내정자, 그리고 이제 그 이전까지 지역 당협위원장이었던 허동준 예비 후보까지 이렇게 4후보가 서로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진보당도 후보를 내거든요.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새정치연합 내에서 이 잡음이 진보 진영 전체로 파급이 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가뜩이나 투표율이 낮은 상태인데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오게 되면 오히려 새누리당이 그야말로 무혈 입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벌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선택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큰 악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기동민 후보 전략공천 결정한 이유 뭐라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죠. 예. 우상호, 이인영 의원 등의 486 주축 인사들이 기동민 후보를 밀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김한길 대표 측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동민 후보 공천에 유리한 그런 지형들을 보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확실한 것은 금태섭 후보가 동작을 해서 좀 미약하다, 이런 평가들은 나왔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허동준 지금 현재의 당협위원장이 스스로의 그런 어떤 주장과는 달리 이미 2012년에도 경선에 진 바가 있고, 물론 거기에 대한 논란들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지금까지도 새누리당의 나경원이라든가 김문수라든가 이런 유력 인사들이 나왔을 때 필패한다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표의 확장성이 좋은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럴 때 이제 기동민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표의 확장성이 좋은 그런 후보로 평가가 되었고, 그런 것들이 또 여론조사에서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문제는 이런 거죠. 절차상에 자기네들끼리 아무리
당의 지도부라고 해도 자기네들끼리 여론조사하고 자기네들끼리 판단해가지고 전략공천을 한다는 거는 대단히 비민주적인 그런 절차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최소한 전략공천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략공천 지역을 먼저 선정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생길 수 있는 잡음들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고 또 한편으로는 전략공천 후보를 제대로 된 후보를 또 추천을 받고 검토를 해서 설득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졌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내막이 있었던지 간에 특히나 김한길 대표에 대한 어떤 그 공격들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예. 앞서 전망을 얼핏 해주셨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나경원 전 의원으로 후보 가닥을 잡은 것 같고요. 뭐 오늘 네. 공식 입장을 이제 당 비상대책위원회 참석해서 밝힌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도 지금 출마 공식화했고요. 또 이제 기동민 후보의 오늘 인터뷰한 허동준 후보도 당원들 뜻을 물어서 본인 마음은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싶다 이런 의사 밝혔는데 이 서울 동작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뭐 전망이 굉장히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렇지만 일단 여러 가지 앞으로 또 합의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뭐 그런데 노동당 같은 경우는 야권 연대의 기치 아래 동참하지 않을 것 같이 보이고요.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는 배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노회찬 후보와 또 기동민 후보가 어떤 선택을 중요한 건데요. 예. 기본적으로 허동진 그 예비 후보가 최선을 가졌습니다. 그럼 허동진 후보가 당에 하고 또 했을 경우 예. 그리고 노회찬 예, 지금 통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말씀하신 내용이 잘 안 들리는데요. 예. 지금은 괜찮습니까? 예,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회찬 후보는 경쟁력이 상당한 데다가 더군다나 노원에서 자신의 지역구를 안철수 대표한테 양보했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민주 진보 진영이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보답을 원한다고 한다면 명분상으로도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야권 연대가 기동민 후보와 힘들어질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출마했을 때도 노회찬 후보 쪽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조직 싸움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30% 이상은 충분히 득표할 거라고 보는 예. 나경원 후보 쪽으로 어부지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관건은 그래서 야권이 어떻게 서로의 속내를 털어놓고 이번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합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은 뭐 다른 지역의 선거 결과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서울 동작을만 놓고도 새정치민주연합 당 지도부의 이 지도력 문제 선거 이후에 좀 나타날 것 같은데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재보선까지 보자 이런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예. 예. 그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730 재보선 이후에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동작을 비롯해서 그 730 재보선에서 앞으로도 잡음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예. 뭐 그런 곳들, 지금 광주 광산을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수원병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런 곳들에 어떻게 잘 대처를 하고 그리고 특히 이번 730 재보선을 통해서 야권 연대의 기초를 다시 놔줘야 됩니다. 예. 지금 현재 진보 진영들을 이런 식으로 진보의 맏형이라고 스스로 자임했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홀대를 하는 분위기들이 계속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은 준엄하게 물을 것이거든요. 진보 정치의 몰락은 진보 정치 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야권의 맏형격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충분한 자신의 파괴력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지도력의 문제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 730 지보선을 통해서 야권 연대 초석을 다시 마련하는 그런 선택들을 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선거의 후반부를 이끌어서 승리를 얻어낸다면 조기 전당내외 론 같은 경우는 사라질 것이지만 예.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실패했다라고 한다면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의 연대의 고리서부터 시작해서
또 수많은 당내의 내분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고요. 조기 전당대회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총선을 준비해야 될 그 로드맵을 갖는 그런 선택들을 해야 될 시점인데, 첫 번째 다리로서 730 재보선은 더더욱 중요한 정치적인 의미를 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좀 먼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차기 대권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유력한 후보가 박원순, 문재인, 안철수 이렇게 3명 정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3명을 놓고 차기 대권 후보 결정하는 과정 순탄하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겠죠.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지만 수많은 그런 변수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지금 어떤 걸 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정책이나 혹은 이러한 전략으로서 구현해낼 수 있는 사람이 낙점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안철수 후보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보수 언론들에서는 안철수 후보 계속적으로 흔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주변의 인사들을 챙기지도 못하면서 지분도 확보하지 못하고 확실한 국민들의 의사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서 실망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잡을 것인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대권에 대한 의지는 보이고 있지 않지만 나름대로 그 행보들은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과 또 어떤 확산성, 표의 확산성에 대한 어떤 헤게모니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간다면 강력한 태풍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확실한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730 재보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역할이 두드러지지 않는 것도 그런 볼멘 소리들을 나오게 하는 요소입니다. 확실하게 당내 분위기들을 장악하고 좀 재조정하면서 중재안을 마련해낼 수 있다면 문재인 후보의 정치력이 다시금 돋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동작을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동민 후보 전략공천 그리고 당내 상황, 재보선 전망에 대해서 김성수 시사평론가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2008년 방송된 MBC PD수첩 광우병 쇠고기 보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수요일에 만나는 오보의 역사에서 PD수첩 당시 보도와 관련한 중앙일보의 여러 차례에 걸친 오보 사례를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오늘의 정철훈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벌써 6년이 지난 그런 일이네요. 6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재판도 있었고 또 MBC의 입장 표명도 있었고 다 마무리된 그런 상황인가요, 우선? 아직 대법원 일단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작진에게 제기했던 형사건 같은 경우는 대법원 최종으로 무죄 판결이 났고요. 그 이후에 제작진에서 추가로 이제 오보에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중앙일보와 관련해서도 PD수첩 제작진과 소송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고법에서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요. 그것도 말미에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중앙일보가 2008년 MBC PD수첩 이 보도 당시에 어떤 기사들을 썼는지 또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무엇이 오보였는지 한번 오늘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광화문 시청을 뒤덮었던 촛불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 당시에 보수 언론에서 MBC PD수첩이 왜곡 방송이었다고 이제 프레임 전쟁을 벌였는데 대표적인 곳이 또 중앙일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중앙일보가 저지른 여러 가지 오보가 있는데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2008년 7월 5일자인데요. 이제 6년 전 기사입니다. 구면에 실렸던 사진 기사인데 아시겠지만 이제 기사보다도 사진 기사가 더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면을 넘기다 보면 이제 눈에 확 들어오니까요. 근데 이 사진 기사의 제목이
미국산 쇠고기 1인분에 1,700원이었는데요. 이제 미국산 쇠고기가 판매가 개시됐다. 이러한 그 사진 기사였습니다. 예. 그래서 광고 문구가 이제 음식점 벽에 붙어 있었고, 뭐 이제 쇠고기 값이 1인분에 생갈비살 6,500원 뭐 이런 부분이 붙어 있으면서 여성 2명이 쇠고기를 먹고 있는 장면이 사진에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 음식점에서 판매가 시작되어 서울 양재동의 한 음식점을 찾은 손님들이 구이용 쇠고기를 굽고 있다. 이렇게 사진 설명을 했는데요. 예. 당시 이 사진 기사는 상당한 그 시각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면서 촛불 집회가 이제 광화문과 시청을 뒤덮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쇠고기가 안전한데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방송이 불안감을 조장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방송에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미국산 쇠고기를 사 먹고 있다. 뭐 이러한 내용이었거든요. 예, 이렇게 싼 값에 미국산 쇠고기를 안심하고 먹고 있다. 예, 이걸 그러니까,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먹거리 안전을 주장하는 시민들과 달리 이제 안심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시민들도 존재한다. 뭐 그러한 강한 메시지였습니다. 예. 그러나 이 사진은 이제 연출된 것이었습니다. 그 사진 설명을 보면 손님들이 이제 쇠고기를 먹고 있고 2명의 손님이 나오는데요. 예. 이 2명의 손님 중 1명은 중앙일보 경제부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1명은 함께 동행했던 중앙일보 대학생 인턴 기자였습니다. 결국은 자기들끼리 예. 먹고 사진 찍은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 미국산 쇠고기를 시민들이 먹고 있다는 장면을, 그런 야마를 가지고 이제 취재를 갔던 기자들을 시민으로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중앙일보에서 이 사람들을 시민으로 보도를 했고요. 예, 야마라는 표현은 이제 핵심으로 정정해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중앙일보가 곧바로 정정 보도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취재를 하러 갔는데 이제 식당에 이제 손님들이 없어서 이제 지면 마감 시간 때문에 연출 사진을 찍어 전송을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이후에 그 사람들이 음식점에 들어와가지고 기자가 취재를 요청했는데 당사자들이 모두 사양을 해서 결국 그 사진이 나가게 됐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좀 이 해명이 전혀 납득은 가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예. 그러니까 연출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로 예. 시민들이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조작에 의한 오보라고 보시면. 섭외를 해도 문제긴 문제인데. 예. 섭외가 안 되면은 그냥 포기하고 많은 건데. 예. 취재가 한 해당 기자 그리고 대학생 인턴. 중앙일보 내부 사람들은 초판신문이든 뭐가 나왔을 때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입소문이 돌면서 이제 예. 오보가 확인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려져서 중앙일보가 정정 보도를 한 거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알려질 수밖에 없었던 건이죠. 예. 예. 그리고 이 건 말고 이제 이게 7월 5일자였는데요. 예. 이제 한 달도 안 된 7월 30일에 또 다른 오보가 나갑니다. 그 7월 30일자 3면 기사였는데 이날 중앙일보는 검찰발 기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MBC PD수첩 방송분의 해명을 요구한 23가지 항목을 소개하는 기사였는데요. 당시 사진 기사에서 미국 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공개했다면서 이제 다운어소라고 하죠. 주저앉은 소의 예. 동영상 캡처 사진을 중앙일보가 사진 기사로 실습니다. 중앙은 원래 동물학대를 고발한 영상인데 PD수첩이 광우병에 걸린 소처럼 보도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예, 그런데 이 사진은 미국 동물보호단체가 공개한 동영상의 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예. 중앙일보의 주장이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된 거죠. 예, 사실은 충청북도 청주의 한 축산 농가에서 찍은 다리 마비병 소 사진이었는데요. 예. 이것도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오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가 바로 또 정정보도문을 실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 오보 같은 경우는 사진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단순한 실수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 광우병, 그 PD수첩 광우병 편과 관련된 기사에서 중앙일보가 얼마나 팩트에 소홀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오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진 기사도 틀리는 마당에 기사 내용을 믿을 수 있겠느냐, 뭐 이러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당시 2008년 7월에 저질렀던 2건의 오보는 모두 광우병 이슈와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특징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성남 민심을 잡고 싶었던 보수 언론의 단면을 보여준 사건이었는데 일각에서는 의도적으로 오보를 냈던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예.
이 기자들의 단순 실수라기보다는 좀 의도성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뭐 다른 사례 또 있습니까? 예, 이 한 가지 사례를 더 소개할 텐데요. 이 사례는 PD수첩 제작진이 저에게 이야기해줬던 가장 악의적인 보도 1위에 해당하는 기사입니다. 예. 중앙일보의 박유미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2009년 6월 15일 사회면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 박유미 기자가 이제 검찰발로 또다시 기사를 썼는데요. 검찰이 확보한 소장과 재판 기록 등에 따르면 이렇게 전제를 달면서 그 고소인인 그 아레사 빈슨의 유가족과 피고소인 모두 그 소송 과정에서 인간 광우병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예. 그 당시 상황을 좀 거슬러 가보면 이 PD수첩은 2008년 그 광우병 편 방송 당시에 이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이 딸의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VCJD라고 하죠. 이 인간 광우병에 대한 자막을 넣었는데 이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고소인과 피고소인, 즉 그 아레사 빈슨의 사망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에서 그 누구도 인간광우병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보도를 한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일보 보도가 사실이면 PD수첩 제작진은 굉장한 이 대형 오보를 내는 셈이었는데요. 그것도 의도적인 오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레사 빈슨 사례에서 인간광우병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는데 PD수첩이 인간광우병이 언급된 것처럼 이제 조작 방송을 했다. 그러한 내용이었고요. 중앙일보가 이걸 이제 검찰발로 인용을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PD수첩 제작진 쪽 해명은 기사에 없었고요. 그래서 제작진 입장에서는 이게 당시에 아시겠지만 김보수 PD를 비롯해서 이제 그 PD들이 이제 PD들에게 수갑이 채워지고 엄청난 언론 탄압이 진행이 됐었고 또 언론인 개인으로서도 생명이 달린 인생이 달린 문제였는데 이 박유미 기자 같은 경우는 검찰 입장을 무비판적으로 전하는데 급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의 무거움을 따졌을 때 언론인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기사였는데요. 당시에 제작진이 바로 이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6일에 서울고법에서 제작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 보도가 오보였고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라는 판결이었는데요. 당시 고법이 이제 중앙일보 측에 이제 제작진에게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 재판부의 판결을 잠시 보면요. 그 아레사 빈슨 유가족의 소장에서 유족이 빈슨이 흔히 광우병이라 불리는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퇴원 조치되었다라는 주장이 빈슨 유가족의 소장에 적시되어 있다. 의료진 역시도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일보의 보도는 거짓이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중앙일보 보도가 수사기관의 제보에서 비롯된 허위의 공표라는 점에서 공소 제기 전에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폐해를 모두 가진 전형적인 사안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해당 기자는 아무런 추가 취재 없이 제보를 듣자마자 매우 막연한 확인만 믿고 기사를 작성했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 입장에서는 이거 검찰이 우리한테 해준 얘기니까 검찰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주장할 만한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검찰 고위 관계자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이러면서 위법성 조각 사유를 주장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언론사가 정보의 입수처를 밝히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어떤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익명의 관계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온 이상 증명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면 소송상의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앙일보가 이제 패소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박유미 기자 입장에서는 내가 검찰 고위 관계자로부터 직접 취재해서 들은 얘기지만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그건 말할 수 없다. 그렇죠. 이런 주장을 한 겁니까? 맞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취재원이 정확히 누군지는 밝히지 않으면서 이제 믿을만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그게 누군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렇게 주장을 위법성 조각 사유를 주장하려면 좀 더 그 취재가 면밀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이 보면 검찰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PD수첩 제작진의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서 그걸 지면에 반영했다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유미 기자의 혹시 해명이나 뭐 이런 게 재판 과정에서 좀 나왔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PD수첩 그 뭐 조능희 PD나 제작진들로부터 들었던 바로는 정말 대단한 기자라고 들었고요. 이 박유미 기자가 작년에 그 한국 여기자협회로부터 올해의 여기자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검찰의 거짓말을 유포한 기자인데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상을 받은 셈이 됐습니다. 예. 이 MBC PD 수첩 제작진에서 민사소송만 제기한 겁니까? 중앙일보를 상대로? 제가 알기로는 민사고요. 형사는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게 민사 지금 고법 판결이긴 합니다만은 이 정도 배상하라는 책임을 물었다고 하면 형사적으로도 제작진 입장에서는 PD 수첩 제작진 입장에서는 충분히 어떤 소를 제기할 만한 상황인데. 예, 근데 보통 형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기자들이 기소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민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명확하게 그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기자들이 특히 이제 뭐 수사 이런 상황, 재판 상황을 이제 취재하는 기자들, 검찰 출입하는 기자들이 뭐 취재원 보호 차원이라고 하면서 뭐 익명을 이용해서 이런 보도들을 좀 많이 하죠. 예. 사실 뭐 검찰 고위 관계자 왜 밝힐 수 없을까요? 회사가 다른 회사 방송 제작진에게 돈을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인데 그 부분은 좀 나중에 더 파헤쳐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당시 광우병 보도 같은 경우는 비단 중앙일보뿐만 아니라 뭐 조선일보 같은 경우도 뭐 그렇고 동아일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왜곡 보도가 이어져 왔었는데요. 예. 그 최근에 그 문창극 후보자 관련해 가지고 KBS가 왜곡 방송을 했다고 이제 보수언론이 주장을 했었는데 뭐 당시 PD수첩 이 보도의 맥락과 좀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디어오늘의 정철훈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효진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